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는데 네. 이 국장 분위기 요즘 음.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제 다들 국장 하면은 보통 이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를 많이 보잖아요. 네. 사실은 이 지수는 이제 원달러 환율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환율이 굉장히 좀 높죠. 네. 네, 오늘도 이제 1,450원 뭐 뚫고 올라갔다 막 이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원화가 너무 싸니까 원화 자산을 사지 않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시원하게 들어올 수 있게 제도를 정비를 해주면 국장은 살아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사실 별로 그렇진 않죠. 그럼 어떤 제도를 풀어야 돼요? 일단 공매도, 네. 공매도 시원하게 해줘야 됩니다. 아. 네,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장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 유인책 중에 하나가 이제 공매도 허용인데 공매도 금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논리는 공매도를 허용해주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다. 그래서 막아놨는데 네. 막아도 어차피 힘들잖아요. 그러네. 네. 그러네. 막았죠. 네, 막아왔죠. 막아준다고 해가지고 그러네. 뭐 좋아진 거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차라리 외국인 투자자가 대거 들어올 수 있게. 아, 들어와. 네. 아. 그게 이제 우리 IMF 직후에 아. 1998년에 그때 이제 외국인 IMF가 하란 대로 다 했어요. 정말 거기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게 하란 대로 다 해줬더니 네. 이제 98년부터 99년까지 코스피가 4배 오르고 코스닥이 6배 올랐습니다. 아. 외국인들이 이제 물론 공매도 하러도 오지만 또 일단 시장에 들어온 이상 사기도 하거든요. 허구한 날 공매도만 치는 건 아니니까. 아.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의 그런 관심을 좀 붙잡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 행정부의 그 주체가 좀 없기 때문에 좀 강하게 정책을 하기는 쉽지 않죠. 아. 네, 그래서 일단 뭐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결론이 나야 네. 이게 좀 안정이 되고 누군가가 그런 정책들을 강하게 해서 좀 외국인들의 마음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매도 재개는 네. 언제부터 또 다시 시작입니까? 원래는 이제 뭐 내년 6월에 하겠다 뭐 그런 건데 다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정책들이라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빨리 그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고 뭐 새로운 사람이든 누구든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를 빨리 좀 발표해 주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럼 공매도만 풀면 좀 외인들이 들어올까요? 일단은 공매도도 풀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여기 끝에 질문이 있긴 한데 네. 금투세. 네. 금투세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금투세를 또 막 한다고 하니까 네. 뭐 난리 난다 금투세 하면 네. 그래서 안 했잖아요. 네. 폐지됐습니다. 네. 법안이. 네. 더 떨어지잖아요. 금투세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투세를 폐지를 했는데 네. 그 뒤에 이제 뭐 계엄이다 뭐다 해가지고 더 떨어졌는데 네. 사실상 저는 부동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부동산 여기 채널이니까 네. 부동산에 수많은 세금이 지금 붙지 않았습니까? 뜯기고 있습니다. 네, 종합부동산세,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런 게 다 있을수록 굉장히 또 자산 가격은 상승했었죠. 네, 그래서 흔히들 생각하기에 자산에 세금이 붙으면은 안 좋다라 생각하지만은 미국 주식도 다 세금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 금투세를 걷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주식시장을 이렇게 방치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세금의 주요 세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주식 투자자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세금이 없으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떨어져도. 부동산은 엄청난 세금이 걸려 있는데 부동산이 막 떨어지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정부가 열심히 방어해주지 않나요? 방어까지는 네. 네. 그러니까 둔촌 주공이 위험하다. 네. 그럼 뭔가 막 대출을 풀어준다든지 네.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나요? 네. 그런 사람들을 좀 구하기 위해서. 네. 네. 생숙도 그렇고. 네.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 전용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다 도와주는 정책 방향이 있잖아요. 주식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정부가 막 시장이 위험하다 나서서 불을 꺼준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약간 각자 도생인데 금투세를 거두면 그렇게 방치를 못하죠. 네, 그래서 금투세 같은 것도 사실은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된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거의 일반적인 인플루언서들은 네. 금투세하면 네. 야, 이게 지금 금융 선진화가 원저지 어떻게 네. 세금이 원저냐? 네. 너네 세금 뜯어가가지고 그렇죠. 뭐 기본소득 주고 뭐 이러려는 거 아니냐? 막 이제.
그래야 조회수가 잘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 해야 정부가 나선다 이런 얘기는 사실 아무도 안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네. 교수님 좀 의견이 다르시네요. 저는 굉장히 다르고 아. 기본적으로 저는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멘탈이 좀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의 반만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멘탈이 엄청 강하세요. 온갖 세금과 온갖 그런 제도 변경 이런 거를 견디면서 팔지 못해서. 팔지도 못하고 뭔가 엄청난 그런 정부 정책의 변동이나 정권에 따른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자들은 굉장히 징징거립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못 버는 거는 고려 안 하고 네. 제도 때문이다. 제도 탓을 계속 해요. 어. 금투세 때문이다. 폐지해줬죠? 공매도 때문이다. 금지해줬죠? 다 말을 들어줬는데 안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결국 일단 부동산 하시는 분들의 그런 단단한 멘탈. 어떤 세금이나 정책 변화에도 굴하지 않고 어떻게 막 하시잖아요. 어떻게든 피해서 막 회피하고 그렇죠. 법인 만들고 법인 막. 만들고 막 네. 그렇게 하시듯이 네. 주식 투자자들도 좀 징징거리지 말고 이제 자기 실력 없는 걸 좀 인지를 하고 이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주식 네. 투자자분들 취득할 때 12% 한번 내보십시오. 그러니까요. 네. 네. 1,000만 원어치 사면 12%가 일단 뜯기고 주식 계좌 입고가 된다고 생각해보면 네. 느낌이 좀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뭐 1년 양도 차익 80%뭐 네. 떼간다든지 네. 수익의 80%. 그렇죠. 그러면 좀 와닿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주식 투자자는 얼마나 지금 행복해요. 그런 것만 따지고 보면. 그런데도 불만이 많아요. 여전히 뭐 그래요? 공매도도 금지를 했는데 시장 조성자도 금지를 해야 된다. 뭐 어디까지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끝도 없습니다. 네, 근데 또 그걸 다 들어주니까 또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또 좋네요. 네네. 금투세 폐지 관련된 건 제가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네네. 이제 또 이런 관점에서 또 보시니까 네, 저도 이런 거 만들어봤자 조회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제 채널에는 안 올리거든요. 어디 나왔을 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럼 막 이렇게 좀 반응이 거세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 야, 너 뭔 소리냐? 막. 악플 많죠.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네. 하지 마라. 네. 네. 근데 뭐 상관 안 합니다. 네. 멘탈 강하십니다. 네. 수많은 악플로 다져진. 지금 썸네일도 삼성전자 맞죠? 반도체. 네.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 주식은 올라갈 게 별로 없다. 쉽다. 쉽다. 대부분 다 내려가니까. 대부분 다 안 좋으니까. 네, 그래서 미국 주식은 좋은 기업들이 정말 많고 네. 또 나쁜 기업은 상장 폐지를 많이 시킵니다. 굉장히 많이 시켜요. 엄격하게. 신규 상장보다 상장 폐지가 한 3배 많아요. 나스닥의 경우는. 그래서 이제 상장되긴 어렵고 퇴출은 쉬운 구조예요. 빡세다. 네. 근데 이제 코스닥은 전혀 다르죠. 개나 소나 다 상장시켜주고 네. 상장 폐지를 잘 안 하죠. 네. 그것도 이제 너무 투자자들이 이제 오냐오냐 하는 거예요. 상장 폐지를 갑자기 시켜버리면 휴지가 되니까 좀 이렇게 봐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온정주의 때문에 이제 좀 결국에 이렇게 됐는데 그런 만큼 저는 안 좋은 게 많다. 걸러야 될 게 많다. 네, 그래서 오히려 상장 종목은 몇천 개지만 네. 할 게 몇십 개밖에 없다. 그런 주의예요. 그러니까는 생각의 차이인데 한국 증시나 이런 게 안 좋다, 질이 안 좋다. 이거는 팩트죠. 이거는 팩트입니다. 근데 이 팩트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 안 좋으니까 나는 미국으로 가겠어.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네. 저처럼 야 그럼 안 좋은 게 대부분이네. 좋은 게 몇 개 없네. 몇 개만 하면 되네. 라고 생각을 하는 이 차이죠. 네. 그래서 뭐 진흙 속의 진주 찾기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삼성전자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네. 제가 항상 하는 얘기 3대 세습은 사지 마라. 네. 3대 세습은 절대 사지 마라. 이 역사적으로 3대 세습이 어떤지는 다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북한 보세요. 네. 네. 김일성, 그다음에 김정일, 김정은. 폭망. 그렇죠. 네. 김일성 때 되게 잘 나갔잖아요. 네. 김정은 때도 무난했죠. 무난했구나. 무난 지금에 비하면 네. 무난했고 그쵸. 네, 김정은 와가지고 날라갔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세계 왕조, 조선 왕조 3대 이후로 어떻게 됐느냐. 네, 그런 것들 왕조나 역사적으로 다 검증이 끝난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사회 제도라는 걸 만든 거예요. 보드 오브 커미티를 만들어서
야, 이 이사회가 네. CEO도 정하고 이 권한을 갖자. 이거를 이제 도입을 한 거죠, 미국에서. 유럽에서 그때 막 그 장인들이 세습하고 아들한테 전해주고 이렇게 가업을 물려받듯이 하다가 걔네도 3대가 넘어가니까 맛이 가기 시작하니까 미국에서 이제 야, 우리는 주식회사라는 제도를 만들고 주식회사는 원래 유럽에서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해가지고 우리가 아들이건 뭐건 이제 능력 있는 놈한테 준다. 맡기자. 예, 그래갖고 그거를 미국이 하면서 유럽을 앞서기 시작했죠. 그 제도 때문에. 그 유럽이 뒤늦게 야, 우리는 세습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이제 그런 걸 따라가고 또 미국이 대통령제. 야, 우리 선거로 뽑자. 예, 세습하지 말자. 왕정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래서 대통령제. 이것도 그때 막 세습하던 나라들이 다 따라했죠. 선거로 뽑자. 아들한테 주지 말자. 3대가 넘어가면 어떻게든지 다 아니까. 그래서 뭐 한국도 그러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런 인류 역사상 정치 시스템이나 이 시스템이 다 바뀌어 온 게 어떤 흐름입니다. 그 이유가 다 있죠. 세습을 오래 하면은 이상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국 기업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3대째 됐을 때 지금 이렇게 되는 게 나타나서 재벌 3세, 4세 뭐 이렇게 그렇죠. 되는 것도 네네네. 그래서 일단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3대 세습을 걸러라. 그러면은 뭐 삼성그룹 여러 그룹이 있죠. 네, 그런 그룹들을 다 빼면 몇 개 안 남아요. 롯데도 빼고 뭐, 그렇죠. 뭐 그런 거 다 그렇죠. 빼면 다 빼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물론 3대 세습, 4대 세습을 하다가 세종대왕처럼 잭팟이 터질 수 있어요. 갑자기 갑툭튀한 사람이 엄청 막 돌연변이나 엄청난 애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확률로 볼 때 이 세상에 유능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잘 뽑아가지고 경영을 맡기는 확률하고 세종대왕 같은 잭팟이 갑자기 태어날 확률을 비교해보면 훨씬 세종대왕 확률이 낮죠. 조선 그 600년의 유구한 역사 중에 잭팟이 한두 명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세종, 뭐 영조 정도? 정조 그렇죠. 정도? 네. 그 정도예요. 600년 중에 딱 2번. 두세 타임.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선조, 인조 이런 애들이죠. 선조 깝깝하다. 네, 선조, 인조, 광해군 막 이런 애들이 막 질비하잖아요. 그걸 다 견뎌야 영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 견딜 거냐고요. 세종하고 영조 사이를 다 견딜 거냐 이거. 자신이 없네요. 그렇죠. 주식 투자자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3대 이상은 확률적으로는 안 사는 게 안전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사람들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제가 제 유튜브에 올려도 조회수가 안 나와서 이런 데 나와서 합니다. 재밌는데? 네. 확 와닿습니다. 세종 얘기하니까 확 와닿습니다. 세종과 광해군. 그러니까 조선 왕조 스토리를 좀 다음 학기 강의 안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팔아야 되나요? 지금 5만 전자인데 7만 전자에서 바닥이다. 6만 전자에서 바닥이다. IT 애널리스트가 사라 그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원래는 저는 아예 삼성전자가 3대 세습이라 보지도 않습니다만은 하도 관심이 많으니까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주식을 할 때 뭔가 확정적으로 예측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내린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시나리오를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만약에 엔비디아의 HBM 퀄 테스트를 통과해서 납품을 한다면 오를 것이다. 못 한다면 내릴 것이다. 이렇게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좀 이렇게 그 예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어떤 경우에도 그냥 오른다, 그냥 내린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현재 처한 상황과 그 다음에 주가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걸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근데 뭐 지금으로서는 삼성전자에 희망이 없죠. 네, 기본적으로 뭐 엔비디아 퀄리티 테스트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언제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네, 되면 오를 건데 언제 될지를 몰라. 네, 영조가 태어날 건데 가운데 어떤 왕들이 있을지 몰라. 이런 거거든요. 그 엔비디아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외부에 지금 달려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게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기업 스스로의 어떤 그런 자생력, 스스로가 주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투자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엔비디아에만 목매다는 언제 될지 모르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는 삼성전자가 오를지 내릴지 모른다.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언제 될지는 모른다. 그렇다면은 그거 말고 지금 뭔가 자신의 기술력으로 승부를 보는 그런 쪽이 많이 있는데 그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는 세습도 안 하고 있어. 그래요? 그런 곳이 이제
뭐 있겠죠? 어딘가? 예, 그게 이제 저 책에 있습니다만은 아. 예, 그런 게 있다면 좀 시선을 돌려보는 게 어떨까 새해에는 그런 마음으로 저 책을 쓴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네. 추천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맥락에서 네, 네, 괜찮은 기업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이 지금 의대 정원이 갑자기 늘지 않았습니까? 의대? 예. 의대 정원. 갑자기. 예. 예. 그러니까는 의대 정원이 1,500명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지금 전공의들, 인턴 레지던트 애들이 싹 다 그만뒀습니다. 그거에 반발을 하면서 걔네들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예, 인턴 레지던트가 딱 3군데 가 있습니다. 하나는 취업. 취업. 예, 다른 병원에 취업을 한 거죠. 일반 의로. 예, 전문의가 아니라. 두 번째는 개원을 했을 수 있죠. 세 번째는 군대입니다. 군대. 셋 중에 하나에 지금 가 있어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군대 간 애들은 빼고 일반 의로 취업을 했거나 개원을 했을 경우에 80% 이상이 피부과로 개원이나 취업을 합니다. 왜 피부과 그렇게 비중이 높아요? 왜냐면 자 일단 정형외과 트레이닝을 받던 레지던트 2년차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형외과를 개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취업도 할 수가 없어요. 전문의가 아니잖아요. 레지던트 4년차까지 하고 전문의 시험을 봐야 전문의가 돼서 정형외과 환자들을 보는데 수련을 하다 말았단 말이에요, 중간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형외과 쪽으로는. 아. 전문성이 이제 수술을 못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내과나 피부과 같은 것들은 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를 따야만 정형외과는 개업이 가능해요? 정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사람에게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 환자는 아무도 없죠. 아. 예. 실력도 없고 뭐 의사가 무엇보다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피부과, 예. 그 다음에 뭐 성형외과도 사실은 수술이 좀 들어가고 재건술 이쪽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피부과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뭐 내과나 피부과 이쪽으로 보는데 피부과 이제 의사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개원을 했을 때는 병원이 늘어나면 피부 미용기기의 수요가 이제 매우 늘어나겠죠. 그 병원들이 다 피부 미용기기를 리스하거나 살 테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한국이 또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이제 발달한 나라입니다. 강국이죠. 예. 해외에서도 다 와서 맞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진짜 생각해보면 어떤 해외의 기업의 어떤 네. 퀄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냥 자체 기술과 실적 베이스로 네. 가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막 개원을 하고 취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개원가에서는 네. 갑자기 몇천 명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각자 과에서 흉부외과, 정형외과, 정신과, 뭐 소아청소년과 각자 과에서 아. 수련을 막 하다가 의대 1,500명 늘어? 나갈래. 퇴사를 한 거예요, 지금. 다. 퇴사를 하고 굶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할까 하다가 집에 돈 좀 있는 애들은 개원을 하고 집에 돈이 없는 애들은 이제 취업을 하고 아니면 군대를 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막 우후죽순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그래서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그런 기기들의 수요는 늘어나고 또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네. 참고했던 자료를 막 보는데 네. 충격적인 게 미국에서도 네. 피부과 의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왜요? 되게 저도 놀랐는데 미국도 이제 의사들이 이제 G세대, 알파 세대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MG에서 M도 이제 한물 갔고 네. G세대, 알파 세대가 의사가 이제 되기 시작을 하면서 나 힘든 거 안 할래. 미국도. 나도 이제 좀 편하고 돈 잘 버는 거 할래. 이런 분위기가, 풍토가 있다는 거예요. 잘파 세대라고 하던데? 네. 메디컬 스쿨에 이제 잘파 세대들이 들어가면서 야, 나 피부과 가지 뭐하러 내가 힘들게 신경외과 하고 흉부외과 왜 하냐 내가. 그러면서 피부과가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다. 어떻게 보면 잘파 세대 의사들의 트렌드예요. 전 세계. 네. 한국은 이제 그 의대 정원 증가라는 쇼킹한 정책 때문에 갑자기 늘어난 거고 해외는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는 걔네들이 다 병원을 차리면 우리 클래시스나 파마 리서치 같은 그런 이제 미용 기기를 만드는 회사들의 장비를 구입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썼습니다. 근데 그런 인사이트를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현상이 바뀌면서 이쪽으로 수요가 모이겠구나 이런 거 어떻게 캐치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항상 그 새해 상반기의 트렌드는
전해 굉장히 사람들이 누구나 아는 큰 사건에서 보통 비롯돼요. 그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걸 나 혼자 해야 대박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아야 돼요. 비트코인 모르는 사람 없죠? 네. 테슬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네. 모르는 사람이 없어야 떨어질 때 사람들이 막 달려가서 사요. 그 가격 방어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아. 떨어져. 그러면 아무도 안 삽니다. 아무도 안 사요. 네. 다 투매를 동참하죠. 뭔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 다 알면은 계엄령이 떨어졌어. 근데 업비트에서 막 갑자기 비트코인이 9천만 원, 8천만 원에 막 거래가 돼. 네. 근데 해외 거래소에서는 멀쩡해. 비트코인. 멀쩡해요. 맞아요. 그러면은 막 사는 거예요, 사람. 다시 1억 2천 갔잖아요. 네. 순간 촥 바닥 속 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비트코인이 좋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떨어졌을 때 막 달려들어서 사니까 맞아요. 가격 방어가 되죠. 맞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뭐 강남 아파트 뭐 그렇죠. 좋은 부동산은 조금만 급매 나오면 몇 네, 시간 만에 나가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방 아파트는 안 팔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누구나 강남 아파트 좋다는 거 알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데 그래서 트렌드라는 건 누구나 이렇게 아는 거에서 출발을 한다. 의대 정원 지금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런 임팩트 있는 사건부터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네네. 피부과까지. 네네. 아, 역시 영재고 출신은 다르시다고. 영재고 나오셨습니까? 서울과학고등학교. 네. 찐이네. 네. 그래서 우와, 서울과학고. 근데 제가 갈 때는 영재학교가 아니었는데 네. 졸업하고 그렇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과학고 아닙니까? 아, 네. 물론 좋은 학교였는데 영재 학교라는 그 제도가 제가 졸업하고 생겨가지고 그 특목고. 특목고 그때는 이제 일대 이제 그쵸, 외고랑 하셨고, 과고랑 있을 그때. 지금은 이제 영재고가 되고. 맞습니다. 영재고 가려면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나? 엄청 해야 돼요. 네,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강의 같은 거 할 때 네. 여러분들 주식시장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사교육 받고 대학교 가고 졸업해가지고 남들 하는데 취업하기만 했어도 이미 세계인으로 볼 때는 상위 0.5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네,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외국의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 잠깐만 딴 길로 갔다 오겠습니다. 네네. 40대 50대니까 이제 네. 자녀 교육에도 좀 관심이 있고 과학고 가려면 어떻게 공부를 대치동 가야 됩니까? 뭐 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친구들을 보면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과학고 친구들 다 지금 의대를 가가지고 네, 의사거든요, 대부분. 네, 네. 그래가지고 근데 중학교 친구들은 또 전혀 달라요. 중학교 친구들은 이제 약간 상속이나 증여로 뭐 재산이 많아. 제 중학교 친구들은. 아,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고등학교 일반고를 가지 않고 네. 이제 특목고를 갔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친구가 전혀 다릅니다. 저는 그 뭐랄까 성향과 어떤 배경과 환경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흥미로운 이제 그런 사회학적인 그 분석을 저는 할 수가 있는데 중학교 친구들은 무조건 유학 준비예요, 지금. 거의 애들은 이제 상속증여가 워낙 많이 받아놔가지고, 이제 유학을 보낼 생각. 보내버려. 뭐 그렇죠. 이런 느낌이구나. 네. 유학이 아니면 그냥 놀아. 놀다기보다는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유학은 이제 그래도 좀 이제 좋은 데 보내려는 애들이고, 또 다 유학을 보내는 건 아니니까. 안 그런 애들을 보니, 이제 사업체가 있어요. 굳이 뭐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잘하면 좋은데 좀 의대 갈 수준까지는 안 해도 되는 애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들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래요. 자, 고등학교로 가면 얘네들은 다 공부 엄청 하는 애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대치동 이쪽이 많습니다. 도곡동. 그래서 이쪽은 이제 압구정 청담 쪽이고 중학교는. 그다음에 그 고등학교 친구들은 이제 약간 성향이 그런 쪽이에요. 대치도곡 그쪽입니다. 그래서 걔네는 사교육 이거 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걔네는 그래서 제가 얘네들 만나면 물어봅니다. 넌 네 삶이 행복하냐? 의사 선생님들한테 아무도 행복하지 않대요. 왜요? 너무 힘들대.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경쟁, 그 이제 경쟁이나 이런 게 계속 이제 학교 때부터 지금 개원해서까지 경쟁에 시달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왜 네 애는 너처럼 되려고 자꾸 교육을 시키냐 그렇게. 그러면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근데 내가 행복하진 않지만 나처럼 이라도 되지 않으면 나락으로 갈 것 같은가 봐요. 그래서 아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하나만 잘 해도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된다. 꼭 그렇게 너처럼 괴롭게 안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좀 성향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한국의 사교육, 대치동
이쪽에 지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지출 비용도 만만치 않겠다. 진짜. 네. 저는 항상 만나면 그러지 말라고 하죠. 내 애도 아닌데 그게 전 너무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압구정 청담 이쪽은 또 재밌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이 사람들이 사업체가 크게 있다거나 네. 본업이 되게 이제 바쁜 분들이에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물려받았거나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예전에는 프라이빗 뱅킹이나 이렇게 전문가한테 돈을 맡겼어요. 네. 운용을. 네. 그래서 막 자산 운용을 이렇게 맡겼는데 요즘 트렌드는 맡기질 않고 자식한테 조기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산 운용을.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굉장히 잘한다는 전문가들에게 교육비를 주고 애를 대학생 때부터 차라리 왜냐하면 걔는 뭐 별로 돈 걱정할 게 없는데 돈을 운용하고 굴리는 능력이 자체적으로 없는 거예요, 집안에. 그러니까 그걸 외주를 썼었는데 이게 탐탁치 않으니까 애한테 또 차라리 가서 경매 공부해라. 선생님 따라가가지고. 뭐 그런 게 많아요, 여기는. 이제 눈 뜨셨구나, 이제. 그렇죠. 이걸 우리 가족 내에서 다 처리하자. 이 부모나 할아버지 때에서 사업으로 열심히 번 돈을 뭐 공장을 돌리거나 뭘 해가지고 번 돈을 자식 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운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완전 완성체가 된다 이거예요. 그분들의 마인드는 그래요. 그래서 골프도 박인비 선수 애들 막 30개월일 때부터 골프 시키잖아요. 손흥민 다 조기 교육입니다. 자산 운용 시장도 이제 조기 교육 시대예요. 확실히 그 트렌드가 여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공부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국영수 공부하지 말고 이런 거 주식 뭐 차트 공부, 그다음에 뭐 코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부동산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딱 해가지고 선생님을 붙여주고, 네, 그런 게 있고. 대치동 쪽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 일을. 교과과정 밖에 그런. 국영수 지금. 그렇지. 1등급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느낍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의 격차가 안 그래도 이렇게 나고 있었는데, 단순히 사람들은 상속증여 했다고만 생각하죠. 하지만 그들은 또 나름대로 막 발전하고 있어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국영수보다는 스스로 내가 좀 돈을 운용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내가 그 사업하느라 너무 바빠서 그런 거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 사업을 해보니까 이 돈의 흐름과 그렇죠. 돈을 지키고 불리고 이 읽어 나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네네네. 국영수보다 그렇죠. 낫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똑똑하다. 그쪽은 이미 그렇게 가고 있다. 파라군 출신이네, 어떻게 보면. 네네. 그죠? 네. 엘리트 과학고 나오고 저는 좀 이제 운이 좋았죠. 항상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운이 좋았다고 다들. 저는 제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부자 탐사대 유튜브를 하면서 인터뷰를 많이 하니까. 그렇죠. 야, 네가 봤더니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네. 제가 옛날에는 몇 명 인터뷰 안 했을 때는 얘기를 했어요. 이건 거 같아, 저건 거 같아,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인터뷰를 많이 할수록 모르겠더라고요. 공통점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너무 달라. 네. 그러니까 샘플이 몇 개 없을 때는 여기 안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네. 벗어나죠, 이제. 점점 막 이런 점들이 막 찍히니까 뭐야, 공통점이 없잖아,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랬는데 제가 알아냈습니다. 부자가 아닌 사람들의 공통점은 알아냈어요. 부자의 공통점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다른데 네. 부자가 아닌 사람은 알겠더라고요. 아닌 사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요. 자기가 너무 잘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운이 좋았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다 자기가 잘해서 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실력이야. 돈 벌면 다 자기가 잘해서 했다고 하고 돈을 잃잖아요. 그렇게 남 탓을 해요. 정부가 어땠다, 뭐가 어땠다 막 그러면서 자기 탓은 없어요. 뭐 공매도가 어떻다, 맞아요. 금투세가 어떻다, 맞아요. 저떻다 막. 부동산도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월요일에 나올 오래 임장님 같은 경우도 부동산 뭐 경기랑 상관없이 잘 벌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에서 막 엄청 정권 탓하고 특히 막 그러면서 인정을 안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 자의식이 과잉된 사람들이 좀 부자가 못 되는구나. 똑같네. 근데 저는 운 때문이다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제가 뭐 그렇게까지 꼭 잘나서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운도 있었고 많은 게 저는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좀 된 거죠. 나는 이 정도.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 객관화가 안 됐어요.
아, 진짜 정확하게 보시네요. 너무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인터뷰를 한 150명 이렇게 네네네. 한 7년 동안 해봤지 않습니까? 진짜 쟁쟁하신 분들 많지 네네. 않습니까? 막 네네네. 100억대, 200억대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부자일수록 말이 짧아져요. 그냥 네. 딱 한마디로 정해요. 운이 좋았다는. 네네네. 루블님도 운이 좋았다. 네. 구만수 박사님도 운이 좋았다. 맞아요. 최진구 대표님도 운이 좋았대, 자기는. 자기 객관화가 된 거지. 근데 엄청 노력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네네네. 자기 스스로. 엄청 피나는 노력을 하고 막 그 뼈를 깎는 노력들을 네네네. 하신 분들인데 그 물어보면 비법 같은 거 이제 카메라 꺼지고 물어보면 그냥 운이 좋았대. 저는 카메라 켜진 데서 얘기하죠. 운이 좋았다. 그리고 좀 뭔가 좀 후달리는 사람들일수록 혀가 길어. 자기가 뭐 고생한 얘기. 그치. 말이 길어져. 네. 뭔가 이렇게 뭔가 막 고생한 붙어 얘기, 자꾸. 네, 그렇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 똑같구나 이게. 네. 아, 신기합니다. 주식시장도 진짜.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이렇게 항상 댓글이 달리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한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하고 네. 주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비슷하다고 오해를 하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두통하고 편두통이 전혀 다른 질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두통은 두통이고 편두통은 편두통이에요. 네, 근데 두통이라는 두 글자가 같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같은지 아는데 써야 되는 약물 자체가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반적인 두통하고 아, 편두통은 마이그레인이라고 하는 병명이 따로 있어요. 아. 그래서 거기에 처방되고 신경과에서 처방하고 먹는 약이 다릅니다. 물질의 계열이. 아.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것처럼 한국 주식, 미국 주식도 주식이라는 게 들어가서 비슷한 줄 알지. 사실 한국 주식은 주식시장이라고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그런 곳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합니다. 한국 주식에 대한 정확한 메타인지가 일단 있어야 돼요. 이곳은 이런 곳이다. 그것부터 일단 알아야 됩니다. 어떤 곳입니까? 굉장히 이제 베팅 사이트와 좀 비슷하다 어떻게 보면. 네. 네. 약간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긴 한데 그런 기업의 실적이나 가치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코인 시장에 좀 더 가까운 아니면 뭐 폴리마켓이라는 그런 베팅 사이트에 조금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우원식 테마주 그렇죠. 상한가. 그런 게 이제 폴리마켓이라는 그 베팅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트럼프 해리스 때문에 굉장히 한국에도 유명해졌는데 아. 폴리마켓에 가면은 별별 거를 다 베팅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트럼프와 해리스 누가 이길까 뭐 이게 제일 유명했는데 여론조사랑 전혀 다르게 나오는데 결국 그게 맞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야 폴리마켓이 훨씬 더 여론조사보다 정확하다. 뭐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한국 언론은 맨날 해리스 더 유리하다. 네. 지지율이 비슷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폴리마켓에는 이미 많이 벌어져 있었거든요. 아. 트럼프가 60, 해리스가 40. 그 베팅 사이트의 그런 어떤 유용성? 그런 것들이 이제 재조명되기도 했는데 아. 우원식 테마주도 우원식 하면은 그 베팅을 막 하는 거죠. 형태는 주식이지만은 본질은 폴리마켓과 비슷해요. 아. 네. 우원식 지지율 해가지고 막 돈을 넣는 거지. 아. 네. 그래서 그런 것과 좀 비슷하기 때문에 자 일단 한국 증시에 대한 명확한 성격 파악이 먼저 돼야 됩니다. 한국 증시는 이런 곳이다. 베팅 사이트다. 네. 그 다음에는 선택이죠. 아. 나는 여기서 우원식 테마주 같은 걸 하면서 돈을 벌겠다. 아니야, 나는 아무리 그래도 난 이런 데서 못해. 미국 주식으로 가겠어. 선택의 문제입니다. 아. 선택을 하려면 먼저 한국 증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한국 주식을 괜히 미국 주식하고 동일시하는 이런 여의도 주류 세력들, 언론들에 놀아나지 말자. 아. 이미 전혀 다릅니다. 다른 걸 자꾸 그 사람들 입장에서 같다고 우겨야지. 한국 주식도 주식이니까 어쨌든 미국 주식과 비슷하다고 우겨야지. 그래야 자기네들 리서치도 가치가 있고 아. 여의도 그 증권사들의 그런 존재 이유가 있는 거죠. 비슷해야지. 근데 비슷하지 않아. 한국 주식은 폴리마켓 같은 거야. 이래 버리면은 여의도 증권사들 애널리스트들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신들의 어떤 존재의 이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기고 있는 겁니다. 한국 주식은 어쨌든 주식이니까 미국 주식하고 비슷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언론도 마찬가지고 이걸 헷갈리죠.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그럼 태생부터가 네. 다르면 이거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제도 개선을 해도? 그렇죠. 그래서
뭐 상법 개정을 한다느니 뭐 여러 가지 노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정부가 확실한 의지를 갖고 계속해서 이걸 개선해 나갈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정부도 꾸준하게 이거를 뚝심 있게 밀어붙이거나 이런 정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금투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금을 확 걷어버리면 억지로라도 신경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세수가 많은 곳이니 들여다본다는 거죠, 제대로. 근데 지금 금투세 같은 게 없으니까 방치하는 겁니다. 부동산만 신경 쓰는 거예요. 부동산 때문에 지지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막 네. 당락이 결정되니까 자기 지역구 부동산만 올인하는 거. 거기 종부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도 있고 취득세도 있고. 취득세도 있고 어마어마한 세금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신경을 써주는 겁니다. 주식시장 거의 각자 도생 방치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정부의 어떤 꾸준한 일회성 막 이벤트로 뭐 코리아 밸류업 이딴 거 발표하고 나 몰라라 하지 말고 뭔가 어떻게 장기적 플랜을 좀 가지고 한국 주식시장을 이렇게 좀 체질 개선을 하겠다라는 게 있지 않고서는 계속 이럴 겁니다. 반대로 미국 주식은 네. 진짜 뭐 오늘 좀 하락했지만 네네네. 진짜 천장 뚫린 것처럼 네네네. 계속 올라가 그냥 사면 오르고 사면 네네. 오르고 막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아까 테슬라 주주분 네. 계시는 것 같던데, 그죠? 그쵸. 네. 테슬라 가자 있었던 네. 것 같은데 뭐 가야죠. 네. 테슬라도 진짜 줄을 잘 서서. 근데 우원식 테마주 말씀하셨는데 네. 테슬라가 올라가는 이유는 트럼프 테마주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이슈 때문이지 전기차가 많이 팔려서가 아니다. 지금은 테슬라가 가구 회사였어도 그렇게 트럼프를 지지하고 그랬으면 네, 테슬라는 똑같이 오를 거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뭘 파는지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기대 때문에 테슬라로 이제 자금이 몰빵이 되면서 올라가는 거라 우원식 테마주나 트럼프 테마주 테슬라나 원리는 같습니다. 어쨌든. 네. 미국도 그런 원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로만 보면 다시 좀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이제 취임을 하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행보를 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지금은 취임 전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취임을 하고 또 문제가 터질 수도 있고 잘해낼 수도 있고 그때 가봐야 되는 것이죠. 장관이 돼서 또 뭘 할까 기대가 많잖아요. 지금 뭔가 신선한 그런 거를 기대할 텐데 또 그 기존의 정부 조직 오래된 관료 조직과 또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출렁출렁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수강생분 대학에 계시니까 네네네. 그럼 수강생분들은 미국 주식을 많이 물어봅니까? 아니면 국장을 좀 많이 물어봅니까? 요즘은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그런 문의가 많지만 네. 어차피 제가 가르치는 과목 자체가 한국 주식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수업이나 뭐 시험 이런 것들은 다 한국 주식에 기반을 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을 뭐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졌죠. 올해 들어서. 미국 주식은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이제 두통 편두통 얘기를 했는데 네.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미국 주식은 이런 분들에게 좋아요. 현금이 엄청 많아. 내가 현금이 되게 많아서 이거를 어디다 그냥 딱 넣어놓고 예,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이제 알맞은 거고 미국 증시는 또 ETF라는 그런 펀드가 많기 때문에 네. 굉장히 또 개별 종목 말고도 선택의 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용도에 적합한 곳이에요. 자, 그런데 현금이 2, 3천만 원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한 10억 있는 사람이 네. 내가 미국 주식에 넣었더니 1년에 수익이 50%가 났어. 그래서 22% 세금을 떼고 나니 4억이 남았어. 현금 4억이 내가 돼가지고 배당도 받고 해가지고 이런 걸 막 봤어요. 네. 유튜브나 네. 뭐 이런 데서 봤어. 그럼 이제 2, 3천만 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저렇게 미국 주식을 해가지고 1년에 50%씩 막 벌고 몇 억씩 버는구나. 이걸 봤어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 네. 그리고 이제 딱 합니다. 따라하죠. 네, 따라요. 그럼 2천만 원 딱 넣어요. 또 이제 50%가 났어요. 그럼 세금 떼고 이러면 한 850 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나는 저 사람 말대로 해갖고 850을 벌었어. 1년 동안. 이제 그렇게 하고 막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2, 3천만 원 돈 별로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곳이 국장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장에서 2, 3천만 원을 가지고 계속 돌리는 겁니다. 이재명 테마주, 김동연 테마주, 홍준표 테마주, 계속 한동훈 테마주 계속 돌리는 거예요. 빠르게.
그러면은 50만 원, 80만 원씩 착착착착 이렇게 늘어나죠. 그렇게 해서 시드머니를 빨리빨리 올리는 곳이 국장입니다. 트레이닝 센터죠. 네. 거기 그 태릉 같은 태릉 곳이. 선수촌 같은. 태릉 선수촌 같은 곳이에요. 빡세게 돌리는 거야. 네. 왜냐? 왜 그러면 나는 저렇게 편하게 미국 주식에 넣어놓고 가만히 있지 못하냐? 애플 이런 데 우아하게 넣어놓고. 그렇지.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면 노력으로 때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사이클 타듯이 그냥 막 좋아야 된다. 계속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50, 80, 70 계속해서 해서 빨리 시드머니를 불려가는 용도가 국장이에요. 다른 용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돈도 얼마 없는데 괜히 막 유튜브 보고 돈 엄청 많은 사람들, 워렌 버핏 이런 그런 사람들 막 따라한다고 막 다른 자기는 되게 좋아해, 막 뿌듯해. 그래서 막 30% 벌면은 거의 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역시 책도 읽고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 뭐 현자의 얘기를 들었더니 600을 벌었다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귀엽다. 그렇게 인생을 살면 그 수준을 못 벗어나요. 돈이 많은 사람은 엄청 막 치고 나가겠지. 근데 2천만 원 있는 사람은 600 벌고 막 이렇게 되고 또 어떤 해는 뭐 잃기도 하고 뭐 대부분 벌겠지만 그러면서 이게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수준인 거예요. 2천에서 시작했는데 본인은 막 만족하는데 계좌를 까보면은 한 3천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어. 넌 왜 아직도 3천이야? 나 2천에서 시작했어. 이 정도면 많이 번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전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좀 국장에서 한번 빡세게 한번 해서 5천, 6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또 이게 국장이 막 1억, 2억 넘어가고 이러면 또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막 단타로 계속 돌리기가. 네. 그때는 이제 자산 분산을 시작해야죠. 비트코인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건 그때 얘기고요. 네. 돈이 많을 때 얘기입니다. 분산 투자 이런 것도 다 돈이 많은 사람이 하는 거고 장기 투자도 다 돈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는 만큼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국장을 소액으로 그렇게 빨리빨리 돌리는 게 네.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쉽지 초보자. 않죠. 쉽지 않죠. 인데 쉽지 않습니다. 이재명 테마주부터 했다가 네. 또 지금 최근에 뭐 그럼요. 우원식 것까지 했다가 네. 또 뭐 어디 갔다 막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그래서 세상에 쉬운 건 없어요.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 뭐 나만 따라하면 다 될 것처럼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회사에서 월급 받고 이렇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들인 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대학교 4년 취업 준비하고 회사 다니면서 계속 시간과 노력을 써서 지금 이만큼 오신 거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트레이닝을 해야 올라와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되게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야 테슬라 네. 곱하기 3만 사면 돼. 맞아요. TQQQ 사면 돼. 맞습니다. 뭐 이런 네네네.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좀 쉽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수련을 좀 거쳐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인식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까다롭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죠. 쟤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고 뭔가 좀 되게 너 돈 많이 벌려면 트레이닝 많이 해야 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굉장히 좀 이제 그러니까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잘 된 사람들을 보면 다 트레이닝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스포츠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뭐 공부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다 굉장히 트레이닝을 많이 한 사람들이 대부분 잘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회사 일 하시고 승진하시고 뭐 결혼하고 애 낳고 이런 거에 비하면 쉽다. 그거에 비하면 뭐든지 다 쉽습니다. 교수님은 어떤 스타일로 좀 투자를 하십니까? 국장 대 뭐 미장의 비중이라든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장은 안 하고 있고. 진짜요? 네. 아예. 저는 이 양도세가 있는 거는 안 합니다. 네. 자신 있다는 뜻이네요. 수익 내는 거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세금이 너무 싫어요. 제 부동산도 관심이 없는 게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제 국장과 코인 이 두 개죠.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는 것들. 왜냐하면
국장을 이제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국장이 제가 아까 오를 게 몇 개 없다고 했잖아요. 네. 뻔히 보여요. 어느 정도. 뭐 가끔 틀리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 보입니다. 여기는 막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도 없어. 의료보험이 지역가입자일 경우는 소득 인정도 안 돼.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임대주택 살면서 막 포르쉐 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소득 인정되는 게 없는데 현금이 많이 벌리는 거예요. 국장에서. 이제 그게 이제 가능한 시스템을 하다가 미국 주식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막 세금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차라리 국장에서 세금을 뗀다 그러면 이 세금을 가지고 이 주식시장의 선진화에 쓴다면 근데 내겠어요. 금투세 낸다 그럴 때 저는 각오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 내가 뭐 금투세로 해서 돈은 덜 벌어가겠지만 이 돈을 한국 시장 발전에 쓴다면 내가 내겠다.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저는 각오하고 약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보다 훨씬 이제 투자금이 작은 개미분들이 열심히 싸워주시더라고요. 제가 세금을 낼까봐. 걱정이 되는 거야. 저렇게 돈이 많이 버는 사람이 금투세를 내면 미국 주식으로 내가 갈까봐 너무 무서웠나 봐요. 그 사람들이 저 세금 내지 말라고 그렇게 열심히 싸워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 감동했습니다.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금투세 내는 거를 걱정해 주는구나. 세상이 아직 살만하구나 이게. 악플 항상 많이 달리지만 그래서 사회 한 구성이 이렇게 따뜻하구나. 사실 그분들의 우려와 걱정 덕분에 제가 금투세를 안 내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에 내가 이제 양도차익에 세금을 낸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국가가 해준 게 뭔데? 미국 주식 선진화에 쓰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건 이제 저는 상관없고 이게 너무 이제 해준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깝고 그래서 코인은 괜찮다. 그래서 저는 성향이 그런 이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는 거를 이것만 하다 보니까 부동산도 봤더니 세금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세금이. 도대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모든 난관을 버티고 이걸 뚫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건가? 존경심이 들더라고요. 이걸 피해서 법인을 만들고 그러니까요. 지방을 다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거예요. 한국 부동산 시장의 메타인지가 일단 돼야 돼. 세금이 엄청 복잡하다. 그럼 저처럼 나는 세금이 없는 걸 하겠다. 아니면 나는 세금이 있어도 여러 가지 법인을 세우든지 우회해서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쪽으로 간 거지. 세금이 없는 걸 하겠어. 저는 그래서 국장이나 코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타일은 어떻게 좀 일관된 자기만의 스타일을 갖고 가세요? 아니면 복합적으로 좀 뭐 단타도 했다가 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단타를 많이 해요. 이럴 때는. 이때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폐간수련 했던 거를 그렇죠. 써먹어야겠다. 그렇지. 내가 그 긴 시간 왜 수련을 했는가. 바로 이럴 때 쓰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장롱 속에 있는 막 뭐 꺼내가지고 칼 이렇게 휘두르듯이 막 하는 게 지금이고 평상시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제 12월 26일에 오징어 게임 2가 공개가 되는구나. 그런 이제 중요 일정 몇 개 잡아놓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해놓는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렇게 굵직굵직한 그런 일정들, 미래에 그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해가지고 깔아두는 편이고 이런 이제 비상시에는 이제 단타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거 주식도 노력 많이 해야 되네. 그럼 스케줄도 다 정리해놓고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MBTI가 ENTP이고 4개가 다 강해요. E도 강하고 N도 강하고 T도 강하고 P도 강한데 P가 강한 사람이 그걸 하려니까 죽겠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학생들이나 조교 있지 않습니까? 시키죠. 과제 찾아와라. 그러면 막 또 잘 찾아오는 애가 있습니다. 창구에서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잘 찾아오는 학생. 여러 명 필요도 없어. 되게 막 잘 찾아와 꼼꼼하게. 아이고 좋다 이러면서. 서로 윈윈이네요. 그럼요. 학점 잘 리포트 점수나 잘 주고 본인도 찾느라 열심히 하고 본인도 좋은 거지 뭐. 그걸로 수익 내고. 네. 오징어 게임 1은 황동혁 감독하고 제작사가 그냥 제작비만 받았단 말이에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제작할 때 원래는 제작비가 100억이다.
그러면 넷플릭스에서 한 120억 줍니다. 100억은 쓰고 20억은 가져라 이거지. 아, 근데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부가 이익이 생기든 다 넷플릭스 거예요. 네, 근데 반대로 망하면 넷플릭스가 돈을 날리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위험을 넷플릭스가 혼자 지고 가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흥행했지만 제작사나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해진 거 외에 받은 게 한 푼도 없다. 그래서 비난 여론이 막 있었어요. 근데 왜 비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알고 계약했잖아요. 네, 넷플릭스는 어마어마한 위험 부담을 지고 돈을 줬잖아요. 그쵸. 그럼 가져가는 게 맞지. 왜 비난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난을 해서 그 황동혁 감독이 오징어 게임 시즌 2와 3 때는 러닝 개런티가 좀 있다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누적 시청 시간에 따라서 얼마가 넘으면은 얼마를 더 준다.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뭐 명확한 계약 사항은 제가 모릅니다만은 이제 그런 이제 게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이정재의 소속사가 네, 러닝 개런티를 받을 수도 있다. 물론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이제 관련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관이 또 있구나. 네네네. 이렇게. 네, 일단 뭐 해외 시사회 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평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지금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난 시리즈라 해도 시즌 2가 시즌 1보다 재밌는 경우가 없다. 이게 지금 고정관념이거든요. 네. 지옥도 그랬고, 네, 뭐 시즌 2만 나오면 다 이상해지니까 네. 그 DP라든지 그 다음에 뭐 스위트 홈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안 좋은 선례를 남겨가지고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제가 해외 평을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 연말은 또 이제 오징어 게임 2가 또 많이 화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많이 깨져보셨습니까? 금전적으로? 저는 이제 그 옛날 스타일로 폐관 수련 스타일이죠, 저는. 네,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도제식 교육, 그 코로나 이전에는 네. 이 한국 주식 교육 시장이 도제식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스승 밑에서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폐관 수련을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계속 그 스승하고 같이 매매하고 이런 거 차트 보고 막 토론하고 이러면서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니까. 그렇죠. 네, 그때는 이제 PC로 인터넷 되던 시절이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학파가 약간 나뉘어 있었던 그런 이제 옛날이죠, 옛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고 코로나가 되면서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이제 폐관 수련 시절에 제가 들어가서 이 스승님께 뭐 차트를 배우고 저 스승님께 뭐 재무를 배우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다녔어요, 저는. 네. 그럼 좋은 스승님을 잘 찾으셨나 그렇죠. 보네요. 그렇죠. 어떻게 좀 좋은 스승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쉬운 팁을 드리자면 주식 카페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 막 글을 씁니다, 사람들이. 무슨 종목이 좋다. 자, 오늘 장 끝나고 상한가를 가거나 되게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하루나 이틀 전에 언급한 사람이 있는지 역으로 찾는 거예요. 오늘 이게 쫙 상한가를 갔어. 그러면 그걸 언급한 사람이 누구냐? 하루나 이틀 전에.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의 연속성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내일도 찾는 겁니다.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도 되죠. 그래서 뭐 12월 1일 날 이 종목들이 올랐는데 이거를 11월 말에 언급한 사람이 누구냐? 역으로 추적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스승을 찾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소개받고 간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런 거 없고 아니면 블로그로도 가능해요. 블로그로 이제 오늘 오른 종목을 날짜 검색을 해가지고 이거를 하루나 이틀 전에 언급한 사람이 있느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해갖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죠. 계속해서 맞추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을 스승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질문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왜 좀 색안경 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네네. 그런데 블로그에다가 글 올리는 애들이 개미들 꼬아먹으려고 하는 거지. 네. 뭐 진짜 고수들이 그런데 글 올리겠니? 뭐 이런. 그래서 블로그는 약간 제가 봐도 좀 신뢰도가 없어요. 근데 카페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카페에는 전업투자자라서 실력이 좋은데 심심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디 날 알리고 싶은 거야. 내가 이렇게 잘한다고. 내가 요리를 엄청 잘해. 진짜 맛있어. 미쉐린 3 안성재보다 요리를 내가 더 잘해. 근데 그걸 내가 혼자 집밥으로 맨날 먹어. 그럼 이게 약간 좀 아쉬울 수 있잖아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인정욕. 그것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유튜브 채널도 있고 막 자기 채널이 있으니까 마음껏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대부분 없으세요, 전업투자자분은. 카페밖에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거기서 자랑하는 거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더 많았어요. 순수하게 진짜 집에서 할 게 없어가지고 네, 자랑하고 이거 좋아. 근데 올리면은 봐 이게 좋았지 이러면서 희열을 느끼고 막 밑에 댓글 막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막 좋아하고 집에서 혼자 막 그래갖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동기에 의해서 카페에는 고수들이 좀 있다. 주가에 좀 민감한 편이라서 세금은 뜯길지언정 네네네. 그 출렁거리는 주가는 또 못 버팁니다. 왜 그런 거예요? 멘탈이. 그러니까 세금은 그렇게 막 턱턱 내면서 왜 떨어지는 건 못 참아요. 못 참나요? 파란색 뜨는 게 나는 너무 싫어. 약간 이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저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네. 되게 여유로울 줄 알았어요. 뭐 떨어져도 그만. 떨어져도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근데 제가 나중에 물어보면 다 팔았대. 죽을라 그래. 못 견뎌갖고 팔았대. 네.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아예 안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좀 하시고 싶은 부동산 투자자가 계시다면 소액으로 한 2, 3억. 소액이 2, 3억인가요? 좋습니다. 2, 3억이 이제 있다. 그러면은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ETF가 한국 증시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 지수를 2배로 추종을 하는 그런 ETF가 있어요. 종목 코드가 233740인데 네. 하도 그 이름이 길어서 제가 외우질 못해가지고 그냥 코드를 외우고 다닙니다. 6자리 숫자. 233740을 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인가 뭐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게 코스닥 지수가 1% 올라가면 2% 올라가고 1% 떨어지면 2% 떨어지는 그런 상품입니다. 뭐 미국 주식 하신 분들은 너무 이제 익숙한 개념일 텐데 난 부동산만 하고 이제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하는데 굳이 저는 그렇게 모르는데 개별 종목 막 공부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제 233740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어떤 특정 정치적인 사건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폭락을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할만하다. 그럴 경우는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별일이 없을 때는 기본적으로 한국 주식은 단타로 막 빠지는 시장이라 가만히 233740을 사두고 놔둔다고 해서 막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미국 증시가 그런 거지. 지금처럼 이 탄핵 이런 이슈에 의해서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8년 전에 이 새롭게 대선이 치러지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2018년 여름부터는 갑자기 트럼프가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한다고 해서 개폭락을 하긴 했어요. 근데 2018년 1월까지는 잘 올랐습니다. 임기 초.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였고 한국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릴 수 있는 조건이었죠. 양국이 서로 임기 초니까. 그래서 조건이 굉장히 좋았던 때라 좋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때 이제 힘들었다고 기억하는 이유가 무역 전쟁 때 하도 떨어져가지고 2018년, 19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20년에 이제 터진 건데 그래서 이제 그것만 기억하시는 경우 많지만 초기에는 좋았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도 한국의 어떤 집권 초기, 그 다음에 미국의 집권 초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지수 ETF에 넣어놔도 좋다.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뭐 개별 종목을 난 그래도 꼭 하고 싶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관련해가지고 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게 좋겠고 당연한 얘기지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그 두 개에 따라서 집권 초기는 많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촉각을 항상 곤두세우셔야 된다. 근데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바로 중국하고 또 싸우지 않을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어느 정도 그거는 한번 겪어봐가지고 좀 준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제가 트럼프 2기 때 조금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북한과의 관계예요. 북한이요? 이게 굉장히 지금 미묘합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김정은하고 3번 만났습니다. 한 번 만난 것도 되게 대단한 일인데 그렇죠. 3번이나 만났어요.
물론 성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만은 트럼프가 그 이유를 맨날 하고 다니는 얘기가 있어요. 입버릇처럼. 나는 김정은과 잘 지낸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나는 김정은과 잘 지낸다. 그 말은 뭐냐? 바이든, 너는 북한하고 잘 못 지내니까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아니냐. 나는 달라. 나는 김정은하고 잘 지내기 때문에 나는 북한과의 관계를 다르게 가져갈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외교적 성과가 제일 큰 게 북한하고 만난 거예요. 트럼프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아무것도 된 것도 없는데 그게 뭐 자랑이냐 하겠지만 트럼프는 일단 그게 자랑인 거야.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걸 난 해냈어. 외교적 성과. 바이든 너 판문점 가봤음? 그렇지. 뭐 이런 거지. 그렇죠. 네, 바이든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외교적 성과로 계속 어필을 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분명 뭘 할 겁니다. 자, 1기 때는 그걸 내세워서 당선되지 않았어요. 1기 때는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다가 당선이 되고 보니까 북한 주한미군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다가 한국 정부가 뭐 설득을 해가지고 만난 겁니다. 네,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까 그게 외교적 치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2기 때는 선거 전부터 그걸 강조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1기 때랑 상황이 다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중국하고 바로 싸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과 바로 교류를 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2기 때는. 네. 왜냐하면 일단 외교적으로는 자기가 제일 내세운 게 그거니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유권자들한테. 네가 그렇게 김정은하고 잘 지낸다고 입버릇처럼 4년 동안 얘기했는데 네. 어디 얼마나 잘 지내는지 보자. 만약에 잘 못 지내면 어때요? 너 잘 지낼 수 있다며. 거짓말했네. 이렇게 공격에 시달릴 거 아니에요. 반드시 의무적으로라도 보여줘야 돼요 지금. 안 보여주면 안 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 그런데 또 이게 굉장히 미묘하다고 하는 이유는 한국의 정권이 그 북한과 미국이 이 교류를 시도하려고 하는 시점에 탄핵 심판이 끝났냐 안 끝났냐, 대선이 치러졌냐 안 치러졌냐, 그때 다른 사람이 하고 있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진다는 거죠. 그게 미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1기 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북한과 교류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누구가 파트너가 될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무래도 뭐 네. 지금까지로 보면 네네네.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 정권을 잡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 확률은 지금 높죠. 확률상? 그런데 시기의 문제라는 겁니다. 언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언제 정권이 바뀌냐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헌법재판상 그 판결이 언제까지 되느냐에 달려 있는 거라.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은 당장 1월이고 그게 이제 미묘하다는 겁니다. 7층에 삼성전자 물려있는데 네. 어떻게 할까요? 7층이면 저라면 저라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10%가 올랐어요. 네. 만약에 네. 그 예를 들어 뭐 2달 동안 10%가 올랐다고 칩시다. 삼성전자가. 그러면 233740은 최소 15% 이상 올라 있을 겁니다. 코스닥 지수의 2배니까. 네. 삼성전자의 그 변동 폭이 코스닥 지수보다 그 적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코스닥 지수가 워낙 이게 심하잖아요. 코스닥 지수가 2% 오를 때 삼성전자를 보면 한 1.5% 뭐 이렇게 오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예, 물론 뭐 다른 날도 있겠지만 근데 레버리지는 여기다 변동 폭에다가 2배를 더했잖아요. 그럼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는 건 뭐예요? 코스피가 오른다는 거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네. 더 내려갈 거라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죠. 근데 내가 삼성전자를 안 팔고 갖고 있어. 이 뜻은 뭐냐? 코스피가 이제 올라갈 거라는 그런 희망 때문에 안 팔고 갖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코스피가 올라갈 거라는 희망이 있다면 코스닥 2배는 더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자, 삼성전자를 너가 7만 원에 샀어. 삼성전자의 7만 원이란 가격은 전 세계에서 너에게만 의미 있는 가격이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 어디에도 삼성전자가 7만 원을 가야 된다는 정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너가 7만 원을 샀다는 거 빼고는 그 어디에도 삼성전자가 7만 원을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산 가격은 오로지 나에게만 의미가 있는 가격이지 아무에게도 중요한 가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 7만 원의 의미는 안 두는 게 맞죠. 거기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샀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삼성전자 100주를 갖고 있었어요. 7만 원에. 네. 근데 자, 5만 원에 이제 추매를 했어요. 그래서 평당가가
6만 원이 됐습니다. 네, 낮아졌어. 낮아졌어. 그럼 그때부터는 6만 원이 중요한 가격이 될 거 아니에요. 본인한테만. 예. 그러니까 본인이 산 평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거기까지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뭐가 제일 많이 오를까죠.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게 있다면 옮겨가야죠. 그러니까 항상 사고를 내가 산 가격에 매몰돼 가지고 여기에 오냐 안 오냐. 특히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가 이 아파트를 정고점에 샀어. 그치.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 아파트가 그 뭐 12억이다 하면 12억이 돼야 될 이유는 그 사람이 샀기 때문 말고는 없잖아요. 원래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도대체 왜 12억이 돼야 되느냐. 아무런 정당성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12억에 집착을 하시죠. 근데 부동산은 이해를 합니다. 세금이 워낙에 한 번 옮길 때마다 많이 드니까. 네. 근데 주식은 부동산 안 하고 주식을 하는 이유는 저는 세금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장점을 10분 활용해야 된다. 자산의 성격. 내가 코인 시장에 들어왔으면 코인 시장의 장점을 활용해서 투자를 해야겠죠. 내가 주식 시장에 들어와 놓고 왜 부동산 시장처럼 투자를 하냐 이거죠. 답답하게. 예. 거기에 왔으면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주식에 왔으면은 마음껏 신나게 옮겨 타라는 거예요. 부동산 때 못했던 시뮬레이션. 내가 이 집을 안 사고 저걸 샀더라면 주식장에선 당장 다 구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물론 뭐 손절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 시뮬레이션 할 수 했던 거를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욕망을 그렇죠. 펼칠 수 있는 거죠. 이걸 팔고 이걸 대신 사고. 그래서 이런 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산 가격은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뭐가 제일 많이 오를지만 좀 신경을 써라. 이런 겁니다. 저는 교수님이시니까 네. 이렇게 반도체 사이클과 시장 전망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삼성전자 얘기할 때. 근데 그게 아니다. 너의 욕망을 펼쳐라. 네네네. 제가 그런 얘기 같은 거 하고 앉아 있을 것 같으면은 네. 제가 이제 시간 낭비 안 합니다. 쓸데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왜 그런지는 알죠. 왜냐하면 그런 크리에이터들은 그런 얘기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야 자기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DM 가격 막 얘기하고 막. 그치. 그런 거를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일반 대중에게 인식을 시켜야 자기를 계속 찾아줄 거거든.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네. 그렇죠.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언론에서도 인터뷰하고 유튜브에서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자기를 찾아주고 계속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다 알아버리면은 갈 데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뭐 그런 거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고 뭐 그렇게 막 나의 필요성을 인식시킬 필요도 없어요. 저는 일반 대중에게. 그래서 저는 저 좋아하고 따라오는 사람만 그냥 가져간다. 뭐 나머지는 나는 관심이 없다. 스타일이 저랑 비슷하시네요. 그냥 난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거라 저는 약간 그런 존재 가치를 증명하거나 뭐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죠. 이렇게 보통 주식 유튜버,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렇게 좀 이렇게 유명해지려고 좀 뭔가 영향력을 맞습니다. 키우려고 많이 맞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맞는 말만 계속 하니까 또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네. 뼈 많이 맞았습니다. 네네. 기회가 왔을 때 최대한 많이 벌자. 기회가 오지 않을 때는 그냥 쉬자. 뭐 요런 거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과제나 이런 걸로 너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목표를 한번 세워봐라. 네. 작성해봐라. 네. 이런 걸 하면은 학생들이 막 이런 게 많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을 벌겠다. 연수익률 뭐 5%, 네. 10%를 하겠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워런 버핏이 이 정도니까 그쵸. 나는 이 정도. 네,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그런 걸 내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거 혼내는 게 아니라 나무랄라고 이따위 목표를 세우지 말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걸 시키는 겁니다. 왜냐면은 시장 상황이라는 게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또 내가 굉장히 잘하는 분야가 있고 못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내가 반도체는 잘하지만 바이오는 못할 수 있어요. 네. 사람마다 다 자기의 그런 특기, 장기가 다르고 맞습니다. 능력이 달라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한 달에 50만 원? 절대 안 돼요.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고 또 내가 강점을 가진 부분이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을 하는데 어떻게 똑같이 50을 벌어요. 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목표고 사실은 이렇게 출렁거리는 와중에서 내가 잘하는 거 딱 기회가 왔을 때 최대한으로 많이 벌겠다. 그게 올바른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되는 거는 좀 기회가 오지 않았을 때, 나에게 좀 좋은 상황이 아닐 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때 자꾸 돈 벌겠다고 하다가 계좌 녹습니다. 네, 그때 그냥 약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보통 그 완급 조절을 못 하죠. 욕심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월 50만 원을 벌고 싶었어요. 근데 이번 달에 굉장히 운이 좋아가지고 200을 벌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다음 달에? 이제 또 200? 그렇지. 네. 이 메타인지 자기 자신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네 실력은 50도 될까 말까인데 200을 벌고 나니 갑자기 내가 월 200을 버는 실력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운인데. 그 운을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다 자기가 잘나서 200을 번 거야. 역시 나는 이제 실력이 올라왔어. 그럼 다음 달에는 최소 200 아니면 뭐 250이라도 한번 여기까지는 됐다고 생각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해 보자.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세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여기서 망하죠. 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투자를 하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이게 연속성이 하나 둘까지는 성공하더라도 세 번째에 막 망해요. 그래서 옛날에 굉장히 유명하셨던 투자자들 중에 지금 살아있는 분이 없는 겁니다. 연속성이 깨졌기 때문에. 막 처음에 잘했어. 막 유명해졌어. 근데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막 어디 가셨지? 근데 사라졌어. 사라졌어. 그래, 스텝을 한 2개만 잘못 밟아도 툭툭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게 시장의 그런 상황과 나의 능력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잘 봐야 돼요. 내 능력이 정확히 어느 정도고 나는 뭘 잘하는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 상황 지금 이거를 쓸 때다 아닐 때다 알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 더 벌고 싶어가지고 이게 무리를 하다가 다칩니다. 이게 오늘 인터뷰를 교수님하고 해보니까 이게 네네네. 오늘 되게 재밌는 게 네. 주식 인터뷰를 보통 하거나 주식 네. 콘텐츠를 보면 네. 시장 상황이 어떻고 네. 기업의 지금 뭐 맞아요, 실적이 맞아요. 어떻고 숫자가 어떻고 재무가 어떻고 트럼프가 어떻고 네. 금리가 어떻고 네네네. 뭐 FOMC 회의가 어떻고 네. 막 이런 얘기를 네. 주로 하는데 교수님 완전히 다르네요. 저는 그런 거 재미없어서 제가 일단 그런 거 안 보기도 하고요. 진짜요? 주식 투자자들 막 그런 거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잘못됐어요. 이 연관 관계가 잘못됐어요. 지금은 사실은 뭘 봐야 되냐면은 여론조사 잘 봐야 됩니다. 여론조사 이재명이 몇 %? 50%라고. 한동훈이 몇 %? 홍준표가 몇 %?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지금은 이제 그렇단 얘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저는 진짜 이상한 게 시장 상황이 어떻든 그런 소리를 해요. 그렇죠. 네. 그런 걸 봐야 될 때도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런 거 안 봐야 될 때도 그런 소리를 계속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주식은 시총 다 합쳐도 그 미국 시총 1위보다 낮아요. 그걸 수천 개로 쪼개 놓은 거예요. 네. 근데 그만큼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자, 올라갈 때는 좋은 기업도 올라가고 나쁜 기업도 올라갑니다. 계엄령이 났어. 탄핵이 돼. 떨어져. 그러면 좋은 기업도 떨어지고 나쁜 기업도 떨어져요. 다 오르고 다 떨어집니다. 뭐하러 좋은 기업, 나쁜 기업을 나누고 앉아있냐. 어차피 올라갈 땐 다 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땐 다 같이 떨어지는데 이게 저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뭐 FOMC가 어떻고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이 수천 개 종목 중에서 그래도 좀 좋은 종목을 골라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뭐 그런 노력 자체가 의미가 있나 과연? 네, 어차피 계엄령 나면 다 떨어지는데 뭐하러 그거를 시간 들여서 힘들게 분류하고 있나. 그냥 안 사야 될 것만 싹 걸러내고 3대 세습 이런 거 싹 다 걸러내고 그 몇 개만 보면 되지 뭘 그렇게 막 그러나.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생리를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막 중요하다고 해야 콘텐츠가 팔리거든. 그런 걸 막 중요하다고 세뇌를 시켜야 사람들이 중요한지 알고 강의도 사고 책도 사고. 너 이것도 배워야 돼. 그렇지. 이것도 찾아봐야 돼. 이것도 봐야 돼. 막 뭔가 기존 세력들이 해자를 높인 그 장벽을 쌓는 거예요. 지식의 장벽을. 너 나처럼 되려면 이거 다 배우고 올라와야 돼. 그래서 헬기 타고 내려가면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헬기 타고 내려가는 거를 이제 선호하는 편이고 저는 헬기를 많이 가르쳐 주죠. 야, 헬기 이거 타면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라고 자꾸 막 깔아놓고 이제 그래야 이제 살아남는 거예요. 거기는 그 업계가. 근데 저는 이렇게 비행기도 있고 헬리콥터도 있고
이런 사회에서 왜 자꾸 계단을 올라오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아. 물론 알지. 예, 그 사람들의 그런 건 아는데 저는 그렇게 막 성격이 나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걸 막 깔아놓고 너 이거 다 해야 돼. 네. 그거 잘 못하겠더라고요. 아. 너무 양심에 찔려요. 아니 불필요한 걸 뻔히 아는데 나 살자고 막 나 강의팔자고 막 그런 게 좀 저는 싫더라고요. 네. 그거 안 해도 되는구나.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런 외부적인 이야기보다 어떻게 보면 나를 좀 스스로 되돌아보는 메타인지가 좀 명확하게 돼야 된다는 쪽을 무척 강조해 주셔가지고 되게 좀 네. 특색 있는 인터뷰였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시장은 어떤 시장인가?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성격은 어떤 성격인가? 이거를 잘 공부해야 돼요. 근데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런 훈련이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돼 있었어요. 왜 고등학교 때부터요? 과학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걸 많이 시킵니다. 관찰을 하고 사물을 법칙을 유도하고 증명하는 이걸 항상 해요. 가설을 세우고 과학이 그렇잖아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서 검증을 하고 틀리면 가설을 바꾸고 이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게 너무 몸에 배가지고 이제 가설 검증을 주식에다가 대입을 시킨 겁니다. 처음부터. 뭐냐면은 자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거부터 이제 검증을 한 거예요. 진짜 맞아? 진짜 맞나? 상장된 모든 종목을 놓고 실적을 다 찾아가지고 입력을 한 다음에 주가를 입력을 엑셀로 다 해가지고 본 거예요. 상관관계가 없어요 보니까. 뭐야 어떤 해는 잘 맞고 어떤 해는 맞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코로나가 터졌다든지 뭐 아니면은 그 금융위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이럴 때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야 이게 안 되네. 그러면 이제 가설 검증이 안 됐으니까 가설을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또 다른 요인이 있나 보다 해서 계속해서 막 찾은 거예요. 책을 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찾은 거죠 스스로 법칙을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저는 지금 생각해도 모든 거를 이제 받아들일 때 그런 식으로 하는 습관이 좀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주식도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야 이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구나 이거를 빨리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에 가서 고수를 찾기 시작한 거죠. 만약에 제가 그게 다 틀리다는 인식이 없었으면 그런 거 찾아보고 있었겠죠. 그런 거 찾아보고 막 금리가 어떻고 막 이러고 있었겠죠. 근데 저는 처음부터 그걸 들었을 때 이게 맞냐를 검증해봤기 때문에 틀리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스승을 찾았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진짜 그랬는가? 특히 지금은 8년 전이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부동산 시장도 8년 전에 어땠나를 많이 공부를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주식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책이나 이런 그 사람들이 또 활자에 대한 맹신이 있어가지고 네. 책은 무조건 옳다는 그런 이상한 생각이 있어요. 권위가 돼버렸죠. 책도 틀린 거 많거든요. 예. 책이 가격 보세요. 싸잖아요. 싼 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예. 저는 가격으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책값 2만 원. 그럼 2만 원 정도 가치를 하겠구나. 전 그러거든요. 강의가 50만 원? 그럼 50만 원 가치를 하겠네. 뭐 저는 좀 그래요. 모든 가격으로 판단해가지고 저는 책에 그렇게 뭐 권위를 두지 않는 편인데 사람들은 막 그런 거에 막 활자에 맹신을 해가지고 책에 있으면 다 막 믿고 그러는데 스스로를 믿는 게 더 낫지 않나. 네. 자기가 엑셀로 해보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쓴 책은 좀 어떤 분들이 공부 좋을까요? 제가 쓴 책은 일단 이게 저랑 뭐 오래임장님 같은 부동산 전문가랑 같이 주식과 부동산을 한 권에 넣은 책인데 맨 앞쪽이 이제 주식인데 야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주식이 상승을 하는구나 이게 궁금하신 분들 메커니즘 도대체 나는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이 주식이 오르려면은 뭐 실적이 좋아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주장하는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데이터를 통해서 그게 틀렸다는 걸 알았어. 알면 그 다음엔 뭐가 맞는지를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걸 보시면 돼요. 한국의 주식시장의 가격 변동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이렇게 흘러가는군. 그걸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부동산만 하신 분들은.
그 부동산이 왜 오르고 내리는지는 잘 아시겠지만 주가가 왜 오르고 내리는지는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너 이게 주식이 왜 올랐는지 알아? 몰라요. 네. 그래서 일단 주가 변동의 메커니즘부터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게 굉장히 좋을 거고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당연히 트렌드 유망한 게 뭔지 궁금하신 분들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한국 주식의 숨은 공식을 꿰뚫는 실전 고수. 숨은 공식, 그쵸. 근데 아직도 숨어져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이상해요. 네. 지금쯤이면 이게 숨어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아니, 지금처럼 발달한 시대에 얼마나 기술이 발달했습니까? 이게 아직도 숨어 있다는 게 나는 믿기지가 않아요. 왜 숨어 있을까? 그만큼 주류 그런 언론이나 이쪽이 워낙에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게 어떻게 국장에만 이렇게 미국장에 안 하시고. 그게 이제 고인물이라. 진짜 대단하다. 제가 또 폐관 수련한 게 아깝잖아요. 네. 그거예요. 제가 스키를 좀 타는데 네. 보드를 안 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요? 스키 탄 게 아까워서. 어차피 좀 비슷한 원리 아닙니까? 아니, 둘 다 몰라서 사실. 내가 스키는 엄청 잘 타. 네. 근데 내가 지금 보드를 배우잖아요. 근데 초보잖아요. 그쵸. 그게 싫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그 스타크래프트 또 하고 와우는 못 합니다. 네. 와우나 그 다음에 롤도 못 해요. 왜? 그럼 내가 롤 가면은 초보잖아요. 스타에서 쌓은 게 있는데. 그런 거죠. 스타는 고수십니까?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그 스타 세대, 당구장, 스타, 롤, 여기 스타 세대거든요. 02학번. 그래서 02학번. 그런 게 좀 전 그래요. 국장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사람들 다 미장으로 떠난다고. 내가 가면 초보인데? 난 싫어요. 네.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국장해도 충분히 먹고 삽니다. 야. 네. 뭐 오락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대단하다. 네. 원래 해온 사람들에게는 쉬워요. 아니, 고인물만 남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뭐 스타도 지금도 유튜브 다 하잖아요. 고인물들이 막 민속놀이 하듯이 막. 투혼 1대1 초보만 맞아요. 하면 진짜 고수 많아요. 개 털려 맨날 나. 아니, 그래갖고 국장도 이제 그렇게 고인물들만 남으면 맞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네네. 맨날 깨질 거 아닙니까? 네. 투혼 1대1 하듯이. 네. 옛날에 그 영화 대사 중에 안성기 배우께서 그러셨어요. 이 세상이 그게 바둑 두는 영화인데 신의 한 수. 네. 정우성 나오는. 그래서 그 안성기가 그 눈을 못 보는 장님이잖아요. 명대사죠. 그분이 막 고수에겐 놀이터다 세상이. 네. 하수에겐 지옥이다. 그쵸. 하수에겐 지옥이죠.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네. 아마 지금 기사만 딱 보셔도 인터넷 기사만 딱 봐도 너무나 쉽게 지금 경제가 안 좋다. 불황이다. 이런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기자들이 경쟁이라도 하듯이 그런 불황이고 안 좋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요. 네. 하지만 제가 지난주 자료를 하나 봤는데요. 가구의 소득, 가구 소득은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네, 그 다음에 가구의 부채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 가구의 순자산 당연히 늘었겠죠. 소득이 늘고 부채가 줄었으니까 늘었습니다. 소득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 그 다음에 가처분 소득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 가처분 소득은 제가 너무 놀랐던 게 7%나 늘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그래서 사실상 이 데이터와 기사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폴리마켓에서는 트럼프가 막 60대 40으로 앞서가고 있는데 네. 한국 기사는 해리스가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괴리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언제나 승리했던 거는 데이터였어요. 기사는 유행을 타는 유튜브 콘텐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기사는 힘들다는 기사입니다. 왜냐? 정치적인 이런 불안감 때문에 우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도 굉장히 힘들다는 걸 보고 싶어 해요.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사의 조회수가 당연히 높습니다. 그리고 가구소득 기사는 나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네, 알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구소득이나 부채나 가처분 소득 등을 봤을 때 네. 그렇게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조회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만 한 방향으로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요. 저도 지금 가가지고 힘들다는 거 영상 만들어서 올리라면 올리죠. 반대로 나 잘 된다라는 것도 올릴 수 있어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근데 잘 된다는 거는 올려도 조회수가 안 나오겠죠, 지금은. 근데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거는 조회수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성이 많이 되는 거죠. 콘텐츠가 양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제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에 따르면 그렇게까지 최악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경제 상황도 안 좋다고 하고 미국 주식이나 코인으로 다 빠져나갔다고도 하고 네, 뭐 그런 건 맞습니다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쪽을 잘 파악하고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잘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꼭 많이 하는 거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뭐 뭐든지 남들이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워낙에 이런 주체성이 없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 남들이 다 가면은 막 불안해요. 나도 해야 될 거.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네. 근데 내가 잘하는 거 하면 되고 내가 재밌는 거 하면 됩니다. 저는 한국 주식이 재밌고요. 좋고 또 뭐 발전했으면 좋겠고 고수에겐 놀이터죠. 네, 놀이터 느낌도 사실 있어요. 네, 오늘도 신나게 놀다 왔는데 촬영하기 전에 네. 그래서 충분히 뭐든지 선택하고 자기에게 맞는 거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고 자기 객관을 하는 게 중요하지 뭘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을 하시든 국장을 하시든 코인을 하시든 다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내시고. 여담인데요. 네. 비트코인 네. 2억 가요? 가겠죠. 네. 제가 그 트럼프가 총 맞았을 때 네. 제가 원래는 그렇게 비트코인에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 보면 막 그걸 빠져가지고 막 뭐 2억 간다, 뭐 10억 간다, 막 그런 강세론자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강세론자가 물론 있다는 건 아는데 그런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종교 같은 신념에 빠져가지고 막 간다 자꾸 이러니까 저는 그게 좀 답답했거든요. 네. 약간 근거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근데 제가 그 입장을 바꾼 게 트럼프 총 맞았을 때입니다. 트럼프가 됐을 때. 총을 맞았을 때 그럼 트럼프가 대통령이 건 되는 각인데 그럼 진짜 그 사람들 말대로 될 수 있겠다. 그때부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조금 더 사기 시작을 했었죠. 원래 제가 뭐 광신도처럼 막 믿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제 또 자산시장 아시겠지만 중요한 게 유연성이잖아요. 상황이 바뀌었을 때 네. 자기 판단을 빨리 바꿔야 되는데 유연성.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더 가겠는데 하면서 이제 그때 조금 더 추가로 했었고 그때 이제 나가는 방송에서도 크립토 대통령이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사라 막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도 저는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코인을 띄우는 이유가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연준의 통제를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FRB가 금리 내려 그럼 거기 따라서 대통령을 질질 끌려갔단 말입니다. 경제 정책 자체가. 그래서 FRB는 또 독립기관이라 대통령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유대인 세력들 뭐 이런 사람들이 금융을 장악하고 있다 하는데 FRB 때문이잖아요. 네. 트럼프는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왜 FRB한테 끌려다녀야 되냐.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고 나 트럼프인데 국민들이 뽑아줬는데 FRB 쟤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애잖아요. 쟤가 뭐 무슨 정당성이 있어서 그렇게 좌지우지하냐. 그거 자체가 싫은 겁니다. 트럼프가 야 그러면 우리 비트코인으로 한번 돌려보자. 연준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돌려보자. 그렇죠. 이걸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를 그 장관에 앉힌 것도 정부 효율부라고 그 공무원들 다 자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공무원 조직, 고인물 조직에 끌려다니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대통령의 그런 권한 행사를 방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해체. FRB도 비트코인을 통해서 해체. 무력화. 그렇죠. 공무원 조직도 나한테 이제 반기를 드는 애들 다 길들이기. 다 잘라버려. 그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다 자른다 이거야. 그게 행정부. 근데 입법부는 이미 뭐 공화당이 다 수입했으니까 잡고 있으니까 됐고 그거를 노리고 있어요. 2기 때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주변 참모들도 1기 때는 막 잔소리하는 애들 많았잖아요. 뭐 폼페이오 막 이런 애들이 막 옆에서 계속 볼튼 이런 애들이 막
계속 딴지 걸고 그랬잖아요. 일기 때. 그리고 트럼프가 근데 자기는 초보니까 막 말 듣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폼페이 오랜만에 들어보네. 폼페이오 막 그 볼튼 볼튼. 그게 생각나실 거예요. 지금 그런 애들 하나도 없잖아요, 주변에. 다 자기 친복들. 일론 머스크만 보이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도 있지만 그 다 자기 그 친구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친구 내지는 뭐 진짜 말 잘 듣는 애들. 그런 애들. 자기한테 아무 소리 못 하는 애들. 그 애들만 장관으로 다 깔아놨죠. 공무원 그렇게 됐지. 그 지금 이게 FRB가 눈에 가시거든요. 얘들이 막 금리 가지고 그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뺏고 싶은 거. 그래갖고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어떻게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또 속내가 있군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가격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근데 뭐 그런 도전이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FRB 쪽에서 어떻게 반격할지도 모르고. 그럼 이제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근데 일단 당장은 그런 상황이다. 네. 재밌네요, 이거. 네네. 나중에 코인 얘기로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좋습니다. 네. 뭐 좋아하신다면. 네. 네. 아니 그런 것도 좀 배우고 싶네요, 나중에. 네. 국장에서 어떻게 단타를 치냐. 네. 이런 거 좀 궁금하네요. 너무 재밌죠. 네. 어떻게 아침에 그거 맞들인 분은 또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회사 생활을 못 합니다. 근로 의욕이 상실돼요. 아니 근데 그럼 벌어야 근로 의욕이 상실되는 거 아닙니까? 벌든 안 벌든 네. 중독이 되는 거지. 오르고 내리는 게 막 업무 중에 하니까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다 그러면서 퇴사하고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조회수 좀 반응이 좋으면 네네.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한번 어떻게 국장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뭐 이런 근데 거. 제가 후랭이 TV를 보니까 네. 주식 얘기를 한 게 진짜 오래 전이고 진짜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없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랜만에 나가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하다가 뻔한 얘기 하지 말고 네. 좀 재밌는 얘기 해드리자. 진짜 재밌는 얘기예요.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만족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재밌었습니다. 네네. 여러분 댓글 남겨주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 안녕 한번 해주세요. 안녕. 안녕.